네, 여러분 지방직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오시느라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제가 따로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은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날먹행 파이널 모의고사 기준으로 3.5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방직 기출 비중 역시도 우리 시스템 공포에 따라서 비중을 나눠 놓은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출 비중이 나눠져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그 비중에 따라서 단원별 공부 시간을 투자하고 복습 시간도 투자하고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시험에도 완벽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하시고 마무리하는 찰나에 우리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 또 들으실 경우가 많고, 또 이 강의를 이제 듣는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는 과연 30강대로 기출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나라는 걱정과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든 지문들 하나하나를 다 날목행 페이지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목행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보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따로 자료가 필요 없을 만큼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그 페이지에서 지문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그 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우리가 내년 2023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2023 교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22랑 2023 교재가 뭐 크게 페이지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목차 순서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2022 책을 가지고도 이 강의만큼은, 해설 강의만큼은 어느 부분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2단원이 먼저 나왔네요. 1번,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 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서 예외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뭐였죠? 조례와 정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너무 쉬운 논점이었습니다. 1번 맞는 거고요. 2번,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자 나왔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자, 불형 형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불형, 시행규칙, 즉 총리령과 불형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으로서 바로 정답을 고르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에서 정답을 딱 확실하게 고를 수 있으면 일단 다른 4번까지 다 가서 푸는 것보다 적어도 2배, 빠르면 4배 정도 시험을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불안한 마음에 내가 이걸 확신한다고 해도 밑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너무 확실하게 1, 2번에서 답이 나오면 분명히 잡고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자, 이거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 그죠?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면서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마음대로 확장했다.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자, 그리고 위임명령의 한계 중에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모법에 상치돼야 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 여기 판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1번 문제가 물론 쉽기도 했지만 앞으로 20번까지 다 방금 그 날먹행 페이지 또는 OX 문제집 페이지, 그리고 혹시 간혹 날목행 페이지 없는 지문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2-3개 정도 나왔는데 그 지문은 이제 강론 논점이라던가 아니면 기출이 안 됐거나 기출이 한 번씩 됐지만 진짜 자주 안 나오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내가 날목행 강의만 잘 들었어도 충분히 95점 100점 맞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내용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부관, 자 1번.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여러분 봤어요? 날목행 페이지 보시면요, 다 빨간색, 또 기출 많이 됐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정말 많이 나온다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다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부관의 사후 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뭐 사실 이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국어적인 그 뭐랄까요? 문법? 그런 게 약간 좀 헷갈리게 문제가 좀 나온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긴장하면서 이 문장을 읽다 보면 변경하지 아니하면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출제 자체의 그 퀄리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는 있었지만 이런 문장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또 나온다면 좀 정확히 가다듬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부관의 사후 변경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행정기본법에 아예 제정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판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틀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뭐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된다. 오로지 이것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에 해당하잖아요. 이 세 번째가 아니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사후의 부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 2번 지문을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장 자체가 빨리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게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잘못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관의 사후 변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면 안 된다. 나머지 두 개도 있었으니까 이거 틀렸겠지라고 답은 맞추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 4번, 1, 3, 4번에서도 답을 맞춰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출제위원분들도 완벽한 또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이 문장을 만든 우리 출제위원님들이 분명 다른 문장들도 좀 가다듬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하셔야 돼요. 자, 3번.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었죠. 우리 121조 보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이 안 된다. 물론 부관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사법상 계약으로 부관 맺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부관일 때에는 이렇게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었죠. 4번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면 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실 이 부관에 대한 논점도 너무 쉬운 애들이 많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부담만이 독립해서 항고소송이 되고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기간 같은 경우 기간은 독립해서 안 되고 전체 행정처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3번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재량이냐 기속이냐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교과서에도 아니면 특허여서 재량이냐 허가여서 기속이냐 뭐 이렇게 그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 교과서를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진 않았겠죠. 행정법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했겠지만 1번부터 볼게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실 그 택시 버스 면허는 전부 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95페이지 재량행위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특허 부분에서도 107페이지 특허는 재량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여기 11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딱 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구수도권 대기 환경특별법상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역시도 여기 12번에 같은 페이지 12번에 나와 있었죠. 기출도 몇 번 됐었어요. 자, 그리고 이 디귿 같은 경우가 강론 논점입니다.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으로서 그 공무원의 그 근무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강론에 아예 따로 목차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출제위원분들도 강론인 줄 알고 냈을지 아니면 어차피 행정법이니까 그냥 뭐 생각이 없이 냈을지 아니면 좀 오해를 해서 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거는 약간 출제적으로도 약간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강론이 무조건 안 나온다. 또 엮이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출제 오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약간 그 시험에서 불의타라고 하죠. 불의타. 그런 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을 판례를 찾아보면요.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이제 복직을 해야 되고 복직을 신고해야 되고 또 복직 명령을 내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육아휴직 중에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복직 여건인 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속행위다. 재량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을 보면요.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한 달 30일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우리가 기속이냐 재량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문의 내용 중에 뭐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기속인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그거의 대표적인 하나의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이제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번 나왔으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10번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특허.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다 나왔던 지문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디귿 빼고요.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죠. 1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행정절차법 154페이지에서 일단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역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니까라고 해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했던 판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 제청을 했다면 그러한 제청만으로 처분의 이유 제시를 다한 것이다. 이건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하나의 지문이었습니다. 교과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 제청하는 그 순간이 있겠죠.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딱 한 명을 일단 정해놓고요. 그 한 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후보자를 임용 제청했다면 그러면 임용을 될 뻔하다가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떨어졌을까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 파트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여러 명,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가장 적격하신 분을 한 분 선발해서, 그죠? 여기는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다른 분을 섭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4-5분 있는 사이에서 이름이 물망에 올라와 있는 사이에서 한 분을 했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3분 같은 경우는 이때만큼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례를 안 보셨다면 교과서에서 안 보셨다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몰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2개 중에서 밑에 거죠. 그죠?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한 명을 임용 제청했다면 그러한 임용 제청 행위 자체로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3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 해제 처분은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필요하다 안 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직위 해제 특성 자체에 빨리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실질적인 징계 처분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거고요. 4번, 과세 처분 시 납세 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 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이 됐다면 그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부가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 고지서나 또는 적어도 사전 통지서에 산출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그 사실 당연한 거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근거가 없다. 산출 근거가 없다. 그럼 당연히 위법하고 취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번 자체가 워낙 많이 봤던
기출이 많이 됐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우리 날먹힌 논점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거기 때문에 3번은 너무 빨리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5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단원이네요. 기억.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이런 거는 사실 설명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도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비례의 원칙 찾아보면 있어요. 자, 니은.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 뒤에가 문제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때 제가 뭘 구분하라 했어요?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력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두 개 구분해서 암기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신뢰 원칙은 반대다. 왜냐? 신뢰 원칙은 내가 민원인으로서 요청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행정관청이 위법한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분명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D는 틀렸고요. D은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면 그거는 효력이 없다? 없다.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임용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 그 임용 행위를 취소했다. 그러면 그 담당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처음부터 잘렸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몇 년 또는 10년 일하다가 갑자기 잘렸다. 이거는 나를 안 자르겠다는 하나의 신뢰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냐. 선행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신의칙 이걸 반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 생각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아예 효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 원칙은 적용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혹시 본인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부터 보고 확인하고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과금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 받는다. 이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5번까지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죠? 계속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 이것도 우리 날먹힌 102페이지에서 여기 딱 나와 있는 판례였습니다. 자, 2번 시도 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 행정처분이다. 그쵸? 기억나시죠? 358페이지에 기억의 일반 처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증거를 하나씩 가져오는 건데요. 증거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랑 많이 봤던 논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 날먹힌 걸 아직 공부를 같이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페이지 다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나왔구나. 교과서가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구분하는 95페이지에서 첫 번째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4번이 그럼 정답이겠죠?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 수면을 이용하라는 그 권리를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 아니라 틀렸네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공유 수면 점용 허가는 대표적인 특허로서 인정되는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오답이 되는 거죠. 이건 허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7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공개법 나왔어요. 1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그죠? 볼 필요도 없어요. 행정절차법은 약간 따지긴 합니다. 그죠? 근데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국민 누구나 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도 여러 번 봤던 거죠.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금지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공개 대상이다, 비공개 대상이다, 비공개 대상이다. 이게 공개가 되면은 나와 약간 이익관계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이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어? 라고 보복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이 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당연히 주장 증명해야 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거면 대충 하지 말고 개괄적인 사유를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면 안 되고 제대로 거부 사유를 설명해줘라 라는 거 같이 봤던 판례입니다. 자, 4번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지만 그 후에 이제 없어졌어요. 폐기돼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정보를 더 이상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공공기관에 있겠죠. 개인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이 뭐 스파이도 아니고 공공기관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안 가지고 있네요? 그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판례였고 우리 교과서 214페이지에서 같이 봤던 변호사 시험에서도 나왔던 하나의 판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벌써 8번입니다, 여러분.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 449페이지에 고지 위반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고지를 했더라도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오고지 불고지를 함으로써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또 조문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린 게 됩니다. 자, 2번.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어 취소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구성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 그 판사님이 이런 판례를 해줘서 감사까지는 아니고요. 그 담당 판사님이 그래도 좀 공무원을 좀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 페이지가 306페이지에서 같이 봤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그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번.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됐다면 그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해서 동일한 처분을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질문이었고요. 4번.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그 행정처분을 직접 한, 그렇죠? 직권 취소는 당연히 그 처분을 한 권한이 있든 없든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행정처분을 원래 할 수 있었던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이 그 직권 취소권을 가져온다 아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법에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요. 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권한이 있든 없든 자기가 권한도 없으면서 어떤 처분을 했다면 그거를 직권 취소할 권한도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직권 취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직권 취소권자는 처분청이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파생된 하나의 판례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았어요. 자, 9번입니다.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영업자 지위 승계는 언제든지 나온다고 했었죠. 보시면 1번 식품위생법상 허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누구한테? 양도인, 예전에 영업했던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05 쪽에서 정말 많이 봤던, 그렇죠? 양도인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해줘야 된다. 왜냐? 양도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양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양수인이 나타나서 이러한 신고를 한다. 그럼 본인은 이제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가 영업장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쉬웠던 질문이다. 2번. 관할행정청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에게 사용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양도의 효과 중에 제재 사유는 승계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다 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3번. 영업 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했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114쪽에서 봤습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바로 민사로 반드시 거쳐야 되냐? 거치고 돌아와서 행정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했죠? 양도인은 민사소송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으로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행정소송에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결론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자, 4번.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은 양수인에게 기속한다. 이게 틀렸죠. 우리 교과서의 105쪽에 여기 니은에 있는 이 구사누의 구하나 사륙 판례에서 나왔던 논점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는 됐어요. 근데 승계가 신고가 되거나 수리 처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공무원이라든가 겉에서 봤을 때는 누가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예전 주인이 양도인이겠죠. 본인들끼리는 실질적으로 양도 양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이 업무상 공문을 보거나 거기 등록되어 있는 뭐 등기 같은 걸 봤을 때 전에 주인이 계속 주인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양도인이 자기들끼리는 양도양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수인 보고 아직 제가 승계신고나 아직 수리처분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허락할 테니까 일단 영업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새로운 양수인이 어떤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생겼을 때 공무원은 누구한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양도인한테 할 수밖에 없죠. 실제 아직 양수인은 누군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사실상 영업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그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이라는 뭐 키워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 그리고 지금도 안 돼 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러한 제재적 처분이 기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판례에서는 그 양도인이 예전에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도인이 또 이번에 제재적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과중 처벌이 됨으로써 문제가 돼서 아마 소송을 제기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어찌됐건 승계 신고도 안 됐고 처분도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양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처분의 기속도, 행정처분의 기속도, 그 효과 기속도 당연히 양도인에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여객 자동차 10번 맞죠?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무 당연한 거죠.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이상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벌 규정 있죠? 자기 직원 택시회사에서도 그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님들이 운전을 잘못하다거나 사고를 내가지고 뭔가 과징금 사유가 있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사장이죠. 사업자에게도 그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그거였어요. 자, 2번. 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우리 과징금 같은 경우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거 하나 논점 있고 그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나오면은 뭔가 봐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보라고 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과징금은 전혀 따질 필요가 없다. 빨간색이고 시험 많이 나왔다. 그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갑은 취소 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당연하죠. 과징금 처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나죠?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쟁송, 행정소송 가능하다. 이런 거 너무 빨리빨리 맞추셔야 돼요. 자, 4번. 갑에게 부여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왜냐?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봤죠?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할 경우에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밑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 취소가 가능하다. 부분 취소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11번 국가배상 제도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했고요.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국가배상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관련 규정에서. 그죠? 법령의 보호 목적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서 국가배상이 안 된다.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까지도 모두 국가배상의 직무행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것도 형광펜, 그죠? 2번. 3번. 이것도 사실 1번에서 바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죠? 3번.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좀 약간 그 신박한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 지문을 아는지, 이 판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굳이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했다면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된댔어요? 그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한테 구상권을 취득한다가 결론이에요. 이 판례를 아는지 물어보려고 이 지문을 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피해자에게 공무원한테 그 돈 돌려주세요. 아니 피해받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피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경과실이니까 내가 받았는데 돌려달래. 말도 안 되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지자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나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다 포함한다라고 해서 공공의 영조물의 대상을 물어보는 거였고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다. 316페이지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1번 답을 빨리 골랐어야 됩니다. 자,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돼. 여기서부터 틀렸죠.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데 없다라고 이거 아예 틀린 겁니다. 바로바로 맞춰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벌 규정은 이 내용 말고는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죠? 2번 통고처분은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틀렸습니다.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됐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죠. 조문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다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거죠. 조문 문제에 나왔고요. 3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4번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따로 없었던 지문이었는데 사실 기출은 있었습니다. 근데 기출에서 정말 안 나오는 거여서 제가 굳이 안 넣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출 문제 그 80개 지문 중에 내가 공부하는 그 교과서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문처럼 만약에 한 문제당 하나씩 계속 다 빠져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그 한두 문제에서 한 지문 정도씩 그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다 했는 공부로 교과서를 하겠다. 그럼 이제 2000페이지, 1000페이지 넘어가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효율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과태료 처분을 잘했냐 마냐를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려는 재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소송에서 보통 그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대상 자체도 아니다라는 판례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론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 그 소방직에서도 나왔던 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약간 판례를 이상하게 봐가지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아니고 여기는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했는데 거기는 법 자체를 바꿔서 내더라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는 이제 그 오류 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는데 그 지문들이 올해 2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4번 지문은 우리 교과서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찌됐건
이런 애들은 제가 OX 문제집이라든가 파이널 모의고사 때 넣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강제력 행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완벽하고요. 니은.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국가를 대신해서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OX 문제집에서 같이 풀어봤던 지문입니다. 그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민사적으로 내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국가의 권리를 대위해서 이렇게 민사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그대로 나왔고요. 디귿.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 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공법상 의무를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방금 우리 앞에 봤던 니은 같은 경우는 공법상 의무를 민사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개인 사인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실제 여기서 나와 있죠? 국유 잡종재산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래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거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디귿이 틀렸고요. 리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나왔다. 대집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정말 여러 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리을 나왔고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이었습니다. 자, 14번 성결 문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성결 문제 기억나시죠? 공정력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사소송에서 효력 유무냐 위법 유무냐를 따져라 했고 방금처럼 효력 유무를 따질 때에는 그죠? 여기서 문제의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효력 어떻게 써요?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 효력이 없대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간다?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구분해서 무효 사유일 때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1번 맞는 거고요.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자, 그럼 국가배상은 위법 여부예요? 효력 유무예요? 위법 여부죠.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위법 여부는 법원 자체가 민사법원에서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였죠.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그 전제로서 그 처분이 반드시 취소가 됐어야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여기 민사법원에서 여기서 국가배상 해주면 된다. 판결을 내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 죄가 성립될 수 없다. 자, 죄를 따지면 형사법원으로 가고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면허가 들어가면 효력 유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봤던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법한 수입 면허라도 앞이랑 똑같아요.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구분해가지고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면허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허가 있는데 어떻게 무면허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게 되고요. 4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쟁송 취소의 소급표 논점이죠. 쟁송 취소가 됐다. 그럼 당연히 소급표로 가서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던 것처럼 효력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다음 15번 갑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15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보면서 이 15번이 논점이나 뭐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낚시성 지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15번에서 약간 좀 오답률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번.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아예 힌트를 주고 결론을 내버렸죠. 그럼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아예 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힌트를 못 받아채고 우리 교과서에 여기 나와 있는 공법상 계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된다. 이것만 가지고 풀었다면 1번을 5로 골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낚시성 문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예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성질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2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이것도 정말 많이 봤던 판례죠. 근데 이것도 또 낚시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냐. 우리가 이게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했을 때는 공법관계였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법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말하는 공법상 계약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공법관계는 처분도 있고요. 특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거든요. 왜냐? 우리 여기 나왔어요. OX 문제집에서도 국립의료원 부서주차장 관련 내용 나왔죠? 그래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처분, 특허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특허입니다. 특허. 근데 여기는 공법상 계약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교과서를 좀 이렇게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법, 사법만 구분하면 끝이다라고 해서 공법으로 그냥 가서 이걸 5로 했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낚시성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3번.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이건 너무 쉬웠죠. 그렇죠?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 걸리고 전에 대표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쉬웠던 지문이었고요. 4번. 지자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러한 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이건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나왔고요. 또 앞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법상 계약이다라는 거는 너무 명백한 답이었기 때문에 쭉쭉 내려오다가 헷갈렸으면 4번에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16번입니다.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게 뭐예요? 사정 판결이죠. 젖잘사 판결. 법원은 피고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 없이도 사정 판결 가능하죠. 피고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사정 판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구분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원이 그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판결 자체를 하는 거예요, 법관이.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직접처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판결 이후에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처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그 판결로 끝이지 그 뒤에 행정청이 뭔가를 이행했냐 안 했냐는 신경 씁니까?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뭔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가 아니 재판장님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도 행정청이 안 해줘요 라고 요청을 해야지만이 그러한 처분들이 그때는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본안 자체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본안 자체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형성력 중에서 형성효,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처분청이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게 필요하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 처분, 그 소송 결과만으로 바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게 바로 형성효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고요. 다음 3번.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명령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꼼수를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꼼수를 부렸어요?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랑
졌어요, 거기서. 근데 이번에는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을 합니다. 아니, 공사중지명령 자체가 이제 합법적인 게 확실하게 판결이 났는데 굳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 신청을 해요. 그럼 당연히 행정청에서 해제 신청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거부 처분을 당했다 해서 그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꼼수 부리지 마라. 그래서 3번도 틀렸다고 봤고요. 4번,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면 그때는 재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틀렸죠? 거부 처분 취소에서 재처분 의무 2번, 3번 중에 3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꼼꼼히 공부하셨으면 저희랑 같이 날먹행 잘 진행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7번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1번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기각 재결, 즉 기각 재결이란 거는 누가 이겼어요? 행정청이 이겼어요. 그럼 처분 자체가 일단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그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걸 말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본인이 봤을 때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취소할 이유가 있어서, 철회할 이유가 있어서 직권으로 하겠다. 말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면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취소 심판에서 재결의 종류 3가지가 있다 했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처분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 그래서 제가 취변 변명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다면 취소 명령 재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해서 2번이 옳은 것이었고요. 3번, 갑이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면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쭉쭉쭉 가면서 이게 뭐예요? 사정재결이죠. 그죠?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무효 확인, 그죠? 무효가 들어가면 사정재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빼박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4번, 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갑자기 재결을 또 신청해요. 자, 행정심판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행정소송은 3심제도지만 행정심판은 그 재결 자체를 또 재결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는 사실 그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처분을 제기할 거냐, 재결을 대상으로 제기할 거냐 이 문제 논점이랑 섞어가지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이에요.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사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자체가 되게 단순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2개, 이거는 밑에 3, 4번. 이런 사례형은 사실 그냥 일반 객관식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 A시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가 갑이 있었는데 이에 불복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행정지 제도에서 첫 번째 적극적 요건이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의가 됩니다. 이거랑 구분할 게 뭐였어요? 처분 자체가 적법할지는 이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냥 단순히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우리 적법 요건, 본안 요건 따로 나눈다 했죠? 적법 요건은 일단 소송 자체를 잘 제기는 했냐, 그죠? 이 소송거리도 아닌데 제기했냐, 이걸 구분하는 게 적법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적법한 본안 소송이 제기돼야 될 조건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 근데 포함되지 않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2번, 갑이 1월 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3월 29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4월 1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송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취소소송의 기산점, 제소기간의 기산점, 당연히 재결을 받은 날이 되겠죠. 재결서를 받은 날.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재결에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언제라고 했어요? 기산점 1월 5일이래요. 이거는 행정 재결을 거쳤는데 그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틀린 겁니다.
자, 3번 밑에랑 관련돼 있죠. B 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 처분을 받은 을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건축 허가를 거부당했네요. 자, 을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서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럴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냐,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건축 허가 처분도 내릴 수 있냐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정 판결이랑 사정 재결이랑 비교했던 게 바로 이 논점입니다.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이미 판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안 해준다. 판결이 끝나면 법원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뭔가를 할 사안도 안 해.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났는데도 안 해주면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행정청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안 돼요. 4번 을이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을은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간접 강제 신청 가능하고요. 이것도 청구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끝난 다음에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간접 강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1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재건축 관련돼 있어가지고 기본 강의 때랑 압축 강의 때 실제로 어떤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표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논점은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이 조합에서. 그 다음에 조합 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 처분 계획을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누가 정해요? 조합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족수가 있고 그 정족수를 통과해야지만이 이러한 의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쭉쭉쭉 갔는데요. 이후 조합원은 갑이란 조합원이 있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의 의결은 조합원 전체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한 5분의 3만 있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위반이다. 이거 위반이기 때문에 이 관리 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좋은 사례형입니다. 스토리도 잘 짰고요. 또 물어보려고 하는 거를 부드럽게 잘 연결을 했어요. 자, 1번. 기업과 디귿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온다 했었죠.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이건 단순 인가고 방금 우리가 보려고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설립 인가는 뭐라고 했어요? 특허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을 간다. 우리 특허에서도 이거 내용 집어넣어 놨고요. 이거랑 비교했던 게 방금 본 거. 재건축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은 법적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인가와 특허기 때문에 다릅니다. 1번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자, 2번 갑이 니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봅시다. 니은이 뭐였어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 어디에서? 조합 총회에서 했던 그 의결을 다툰다. 여기 나와 있죠.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대표적인 뭐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렇죠? 공법상의 권한 등을 확인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또 나오죠.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안이 인가가 됐을 때, 행정청에서 인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게 바로 일단 이 민사소송 틀렸어요. 당사자 소송이니까. 이게 바로 이거였죠. 그렇죠? 3번.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 있다. 425페이지 한 번에 다 끝난 문제였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자체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앞에서부터 봤습니다. 행정계획 중에서도. 자, 그 다음 4번. 갑이 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 을이 아니라 리을이죠, 리을.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픽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B 구청장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인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누가 정했어요? 이 조합에서 정했죠. 그럼 조합에서 정한 거가 내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픽으로 해서 이거를 다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문제는 논점이 뭐였냐? 이 조합이 픽으로서
행정 주체로서 피고 적격이 있냐? 그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인으로서 행정 주체에 해당하고요. 피고 적격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인가처분만 한 B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다라는 논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바로 틀렸죠. 그죠?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판력은 판결,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자,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취소소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건 무효 확인 소송에서나 제한이 없지 이걸 구한다.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럴 때는 똑같이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봤던 논점이고요. 자, 3번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맞죠? 그리고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당연히 대상이죠. 근데 여기는 부족하다. 틀렸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356페이지에서 봤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처분 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 오고지네요. 그때 보호할 신뢰 이익은 행정심판에서나 있지 행정소송은 적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49페이지의 오고지 불고지에서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4번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해설 강의를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딱 필요한 논점과 필요한 해설 정도 수준만 하면 되지 이걸 기본 강의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날먹행 페이지 또 OX 문제집까지 해가지고 없는 지문이 진짜 2-3개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먹행을 들을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또는 날먹행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30강대로 모든 시험 지문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올해 시험을 보고 왔다면 내년에 시험을 또 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해설 강의를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내가 다른 과목까지 다 거의 만점이고 합격선이라면은 굳이 해설 강의 보시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또 잘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언제든지 잘 보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이 첫 번째 시험이 될 수도 있고 2-3번째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말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와닿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도 시험을 보고 시험을 많이 봐보고 어쩔 때는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어쩔 때는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본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수록 더 일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려면 내가 과연 오늘 이 점수를 딱 받았을 때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자신한테 전혀 떳떳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 점수를 받았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건 내 능력 다 했는데 이 점수를 받았나? 과연 그 물음에 떳떳하게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수험생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실수로 그렇게 시험 점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수도 실력이고요. 어찌됐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 점수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저는 받을 수 있다. 또 받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는 이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금 정신무장을 한 다음에 나머지 1년의 과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3년 이상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 자신한테 떳떳하게 했는데 점수가 계속 너무 엉망이다. 그럴 때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열심히 안 했고 또 자꾸 안타깝게 떨어진다면 저는 절대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갖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좀 두는 게 좋냐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남들보다 내가 평생 직장을 갖는 이 기회를 갖는 시험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갖는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신, 내면의 내 모습, 또 내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게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공무원 시험 됐다고 그 뒤부터 그냥 뭐 하와이에서 여행하듯이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뭐 공기업에 들어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관문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면을 잘 다져가면서 준비를 해 놓는다면 뭐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1년 먼저 들어간다고 한들 뭐 내가 1년 늦게 들어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전체 인생에 있었을 때에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좀 불편하고 또 뭐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내년에 내가 확실하게 준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겸손함을 갖게 하고요. 또 내 자신에게 더 뿌듯함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 경험담이고 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보면은 더욱더 현실 필드 나와가지고 더 잘하시고 더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철저하게 저랑 같이 준비하면서 행정법만큼은 저랑 같이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 수기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카페 그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진짜 한 2달 듣고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고요. 또 정말 이 시스템 공법을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이 공부를 1년 동안 한 것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과 이게 하루 이틀은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 한 달, 3개월, 1년을 준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에 제 강의를 안 듣거나 또 열심히 안 들으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다면 이제는 정말 시스템 공부법상을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이런 개념도 없이 1년 동안 이 논점을 공부했다고? 이 논점이 전체 6개 단원에서 어디에 속하고 왜 이 단원에서 말을 하고 있으며 다른 단원이랑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개념 자체도 없이 그냥 단순히 답만 암기했다면 그런 공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는 앞으로 다른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하는 업무상 과정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날목행을 안 들어보셨거나 또 날목행을 꼭 이제 들어볼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고민을 할 시간에 한 번 더 날목행을 더 들으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이제 준비 마무리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저랑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가보시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